1157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와노쿠니 링고의 영웅 무덤에서 참배하는 야마토입니다. 이 영웅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카이도와 싸웠지만 시체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웅은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 가설은 이 영웅은 카이도의 압도적인 공격에 의해 완전히 소멸했다입니다. 카이도의 강력한 보로브레스라면 시신을 흔적도 없이 재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웅의 시신을 찾지 못해 그를 기리는 무덤만 만들었다는 거죠. 두 번째 가설은 이 영웅의 시신은 모리아에게 도난당했다입니다. 모리아는 와노쿠니의 보물 시수이를 훔쳤던 것처럼 이 전설적인 검객의 시체도 노렸을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시신이 사라진 것을 공격 때문이라 생각했을 때 사실은 모리아가 이미 훔쳐간 후였을 수도 있죠. 이 가설이 맞다면 이 영웅은 조로의 그림자가 들어간 좀비 108번 지그로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 지그로가 뛰어난 검객이었다는 걸 생각해본다면 사무라이의 나라 와노쿠니와 연관되어 있겠죠. 또한 모리아가 와노쿠니와 깊은 관계가 있는 만큼 그가 전설적인 검객의 시신을 훔쳐간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겁니다. 다음 주요 장면은 국제자선연맹 사원을 습격하는 록세적단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록세적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해적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적의 면모도 보입니다. 록세적단에 따르면 이 사원은 아이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기금을 모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부패한 집단이었다고 합니다. 즉 겉보기에는 단순한 약탈처럼 보이지만 록세적단이 부패한 자선단체를 노렸다는 점에서 그들에게는 자신들만의 정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시키가 폭탄을 던지고 홀로 도망치는 장면입니다. 겉보기에는 실수처럼 보이지만 시키의 행동은 매우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폭탄을 던진 이후 시키는 과거의 라이벌이자 야쿠자였던 쿄를 만나 살아있었냐며 걱정했다고 비아냥거립니다. 이 대사는 시키가 처음부터 동료들을 배신할 계획을 세웠으며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려 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한편 흰수염은 그 혼란 속에서 자신의 악마 열매 능력으로 사원을 파괴하여 동료들을 탈출시킵니다. 이 장면은 흰수염이 동료들에게 정이 없다기보다는 이미 록세적단 내부에 팀워크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배신이 당연시되는 이 해적단에서 각자 도생의 상황에 직면하자 스스로의 힘으로 탈출구를 만들었던 것이죠. 이는 훗날 흰수염 해적단을 결성하고 가족을 중시하게 된 그의 가치관과 대비되며 그가 록세적단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요 장면은 해군에게 포위된 록세적단의 모습입니다. 이때 흰수염은 정보가 센 건가라며 배신자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서로를 믿지 않는 이 해적단의 특성상 배신자가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현재 가장 유력한 배신자 후보는 바로 쿄입니다. 쿄는 유일하게 자발적으로 해적단에 합류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쿄는 다른 해적들이 록스에게 영입된 것과 달리 스스로 이 위험한 집단에 들어왔죠.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쿄가 록스 해적단에 잠입한 해군 스파이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쿄가 해군에 잠입해 활동했던 드레이크처럼 몸에 X가 있다는 것도 이 가설에 힘을 주죠. 다음 주요 장면은 카이도와 흰수염의 관계입니다. 이번 1157화는 이 둘이 마치 형제처럼 보인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카이도가 회상에서 흰수염이 록세적단에 합류하도록 격려했던 것도 생각해본다면 흰수염은 록세적단 당시 카이도에게 형 같은 존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같은 해적단 출신 빅맘은 카이도를 동생처럼 여긴다고 했죠. 그렇다면 정상결전 당시 카이도의 행보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다스는 비브르카드를 통해 카이도, 킹이 정상결전에 참여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해군은 샹크스가 카이도를 막았다고 했는데 이에 해군은 샹크스가 흰수염을 치려던 카이도를 막았다고 추측했죠. 그리고 샹크스가 그 충돌 직후 정상결전에 나타나자 해군은 그의 빠른 이동 속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샹크스에게 순간이동 능력이 있거나 특별한 비행생물이 있다는 등 다양한 추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의 기사단과 샴록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새로운 가설이 떠오릅니다. 샹크스와 쌍둥이 형제인 샴록이 천룡인의 최고권인 신의 기사단 소속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정상결전에 개입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정상결전은 흰수염과 해군 간의 전쟁이었지만 그 결과는 세계정부가 지키려던 세계의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카이도를 막은 것은 샹크스가 아닌 샴록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1157화에서 드러난 카이도와 흰수염의 우애를 생각하면
카이도는 흰수염과 함께 세계를 파괴하기 위해 해군 본부를 치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균형을 깨트리려던 카이도의 개입을 샴록이 저지하고 샹크스는 해군 본부에 나타나 전쟁을 종결시키는 형태로 이야기가 전개되었을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주요 장면은 카이도가 흰수염에게 악마 열매를 갖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는 현재의 카이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현재의 카이도는 패기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악마 열매가 아무리 강해도 패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카이도는 악마의 열매를 갈망했습니다. 당시 록스의 적단이 빅만, 흰수염, 시키 등 악마 열매 능력자들로 이루어진 집단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가 이들을 보며 열매를 탐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카이도의 이러한 철학적 변화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는 록스 적단이 악마 열매 능력자 집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패기만을 사용했던 로제 적단과 가프에게 패배한 경험 때문이지 않을까요? 즉, 가벨리서의 참패는 카이도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이고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진정한 강함은 패기에서 나온다는 패기 지상주의 철학을 갖게 된 것이 아닐까 싶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록스 적단의 위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록스 적단을 막기 위해 버스터콜에 버금가는 해군 군함들이 총 출동했음에도 록스 적단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해군을 압도했습니다. 이는 록스 적단이 단순한 해적단을 넘어선 세계정부조차 위협하는 거대한 재앙과 같은 존재였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마지막에 오로성이 거인족을 세계정부에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하랄드에게 록스를 죽이라고 제안한 장면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는데 세계정부의 최고 권력인 오로성조차 록스를 직접 상대하기보다는 다른 세력을 이용해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록스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명백하게 보여주죠. 다음 주요 장면은 젊은 시절의 가프, 생고크, 추루가 거인족을 해군에 영입해야 한다고 논의하는 모습입니다. 분명한 건 엘버프의 힘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주요 인물과 세력들이 엘버프의 힘을 주목해왔죠. 빅맘은 만약 엘버프의 힘을 가졌다면 샹크스와 카이도를 이겼을 거라고 말했으며 이모와 신의 기사단도 엘버프를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백은 엘버프의 성질을 무너뜨린 전설의 열매가 있다고 말하며 하랄드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죠. 그리고 해군마저 거인족을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까지 밝혀졌습니다. 왜 이 세상의 강자들은 거인족의 힘에 그토록 집착하는 걸까요? 이는 거인족의 육체적인 힘 외에 엘버프에 알려지지 않는 특별한 힘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죠. 이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 다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요 장면은 어린 빅맘이 6살 난 쌍둥이 카타쿠리, 오븐, 다이오쿠와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릴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런데 당시 빅맘은 이미 20명의 아이를 낳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상에서 유독 이 삼형제만 눈에 띄게 등장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는 이들의 아버지가 당시 록스 해적단의 일원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하죠. 빅맘의 해적단은 여러 해적단과 동맹을 통해 세력을 확장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남성들과 관계를 맺어 수많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만약 이 삼형제의 아버지가 록스 해적단의 일원이었다면 빅맘의 해적단 내에서 자신의 힘을 키우고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낳았을 수도 있겠죠.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카타쿠리, 오븐, 다이오쿠, 삼형제는 단순한 빅맘의 자식이 아니라 록스 해적단의 피를 이은 중요한 인물들이 되겠죠. 다음 주 장면은 스튜시가 흰수염에게 구애하지만 흰수염이 이를 단칼에 거절하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위블이 흰수염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과거 위블과 미스 버킨이 처음 등장해 위블이 흰수염의 아들이라 주장했을 때 팬들 사이에서는 위블이 흰수염의 친아들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상에서 흰수염이 버킨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죠. 위블의 형태의 수술 자국이 있는 등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볼 때 위블은 흰수염의 생물학적 아들이 아니라 흰수염의 실패된 클론이 확률이 높겠죠. 다음 주 장면은 구사해적단을 떠나 해적섬의 술집을 차린 샤키의 모습입니다. 그녀가 운영하는 술집은 한 달 동안 기다릴 만큼 해적섬의 전설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샤키가 이 위험한 해적들의 소굴에 온 이유는 단순히 술을 팔기 위해서가 아닐 겁니다. 오다스는 과거에 어머니가 되면 모험을 할 수 없다는 철학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모험을 그만둔 샤키와 어머니라는 존재는 깊이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샤키는 당시 미호크의 어머니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샤키가 해적 생활을 그만둔 42년 전 미호크는 막 1살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완벽하게 겹친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겁니다. 즉, 어머니가 된 샤키는 자신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당시 가장 강력한 해적 집단인 록스해적단의 본거지인 해적섬으로 온 것이 아닐까요? 참고로 당시 영상에서 제 계산 실수로 샤키가 임신을 해 그만두었다 했는데, 시간을 제대로 계산하면 미호크가 1살로 태어나 해적을 그만두었겠죠.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요 장면은 오로성의 실루엣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주피터를 제외한 나머지 오로성 멤버들의 실루엣을 모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피터가 이 시기, 즉 갓벨리 사건이 일어났던 과거에는 세계 최고 권력기관인 오로성에 속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최근 연재분에서 세턴성이 죽고 피거랜드 갈링성이 새로운 오로성이 된 것처럼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을 수 있겠죠. 즉 정황상 갓벨리 사건 이후 주피터의 전임자가 세턴과 같은 운명을 맞고 그 공석을 메우기 위해 주피터가 오로성 자리에 올랐다는 거죠. 다음 주요 장면은 해적섬의 보물로 불리는 샤키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록스해적단이 갓벨리에 참전한 이유는 천룡인이 해적섬에서 훔쳐간 보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록스해적단 그리고 로저가 참전한 이유 역시 샤키 때문이었다는 거죠.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요 장면은 오로성이 하랄드에게 록스를 죽이면 세계정부 감행을 허용하겠다고 제의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화 내내 하랄드가 얼마나 세계정부 감행을 열망했는지 보여줬는데, 이 장면은 그 모든 행동의 이유가 바로 이 제의를 위한 것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하랄드는 자신의 친구인 록스를 죽일까요? 아니면 동맹을 포기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